네, 이황구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질문, 세제상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정여세의 이연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 등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익신탁의 활용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공익법인이 좀 더 구체적인 공익신탁을 수탁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잘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 뭐 등등 많은 쟁점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님. 예, 빨리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준호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그 민사신탁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법무사, 대한법무사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 많이들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실제 가족신탁의 그 첫 출발이 사실 민사신탁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 혼선 때문에 제가 이제 가족신탁을 별도로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가족신탁이 내포한 유의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맡긴 사람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재산은 수탁자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금융감독 기관이 감독을 잘 또 하실 거니까 사실은 상해신탁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민사신탁 설계할 때는 가장 문제가 아들을 믿고 맡겼는데 아들이 배신을 당기고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소송밖에 없거든요. 신탁법에 나와 있는 조문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탁 관리인이라든지 기타 트러스트 프로텍터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신탁이 왜 활성화 안 되느냐,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주식신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법무부에서 답이 온 게, 지금까지는 금전신탁만 공익신탁 받아가지고 주식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1개월 반째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계 당국이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최영렬 연구원님께서 이게 미국 제도를 좀 설명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생애 신탁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 결국 우리 개념의 신탁법 59조 60조에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 생애 신탁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멘터리 트러스트는 결국 유언의 효과로 인해서 신탁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신탁법의 3조에 나와 있는 유언 신탁 으로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언 대용 신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취소 불능 구조를 짤 수도 있어요. 계약으로.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취소 가능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 왜냐하면 유언처럼 내가 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끝이면 사실은 신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취소 가능, 취소 불능은 다 가능한데, 다만 우리 세제가 이제 취소 불능으로 갔을 때 과연 이걸 정료로 인식하느냐, 취소 불능이면 정료로 인식하는 게 맞거든요. 그 미국의 대표적으로 절세 상품이 생명보험증권을 가입하고 취소 불능 신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상속 재산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국면을 가지고 가야 되고, 아마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런 약간 고민은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액 신탁 구조로 갔을 때 세제가 되기 좀 어려운데, 신탁의 타액 신탁은 수익자가 제3자니까 결국 정려나 양도나 둘 중에 하나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시점이 계약 설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취소 불능으로 타액을 해버리면 계약 체결 시점이 이미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양도세나 정려세가 납부가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특정 조건 성취가 됐을 때에 수익이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시점을 추적해서 수익권이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수익자 지정 행위가 아니라 수익권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 이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되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수익권 자체가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제의 적용 시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난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탁의 유연성이나 복잡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영구 구속 금지의 원칙은 우리 신탁법에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그 도입 안 한 취지는 이제, 영국은 사실 소유권이 영속적이지 않았어요. 그 이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라이프 이스테이트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거 좀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소유권 자체가 영속적으로 가문대대로 넘어가는 구조의 법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 불확정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게 명확하게 입법자의 의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가문의 자산 관리를 신탁 방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 지원은 아까 박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량 신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신탁이나 친매 이후에 신탁 설계를 할 때
수익권을 확정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수익자는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수익권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신탁이나 이런 복지 신탁 유형으로 갔을 때에는 수탁자가 일정 부분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신탁, 이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의 관념상 누구한테 의사결정을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재량 신탁은 아주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의 전부를 신용요건을 알아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시중은행 예금으로 한 70% 넣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30% 정도는 주식을 운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계하시는 약간의 제한된 형태의 재량 신탁을 하라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개념은 전체적으로 다 완전 통으로 재량을 맡기는 수익자 지정까지. 이상입니다. 복지형 가족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방안과 세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그리고 각각 네 분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